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은행주 강세와 기술주 약세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61% 상승한 21,479.2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3% 높은 2,429.0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9% 하락한 6,110.0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월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전미공급관리협회는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월 54.9에서 57.8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며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55.5였습니다. 금값이 8주일의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 수요를 압박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1.9% 하락한 1,219달러 2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 10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금값은 6월 한 달간 2.6% 하락했고 상반기 기준으로는 8%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채굴 장비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물은 전일보다 2.24% 오른 배럴당 47달러 7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은행과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는 다음 날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있고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이 되면서 거래량도 적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2390선에서 등락하다가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IT주가 약세를 보이자 그 영향이 코스닥 IT 장비 또 부품주 쪽으로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660선까지 밀렸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로존과 영국이 지난주에 이례적인 통화 긴축 공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까지 가세를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긴축 공조가 지속될 것인지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금융시장이 유럽 중심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긴축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서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움직임과 실물의 본질의 움직임이 약간의 이격을 보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금융시장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 시장 참여자들은 심리를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심리의 변동성은 본질의 변동성에 비해서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의 움직임이 실제보다 더 크게 움직였다가 제자리를 찾는 일은 다반사고 일반적이죠. 이것을 일반적이라고 감안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드라기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사를 했죠. 27일, 28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있었던 연례 ECB 포럼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리플레이션 압력으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의 정책 수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플레이션이 있으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반대로 리플레이션 올라가는 것,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풀었던 돈을 땡겨야 되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경우 현재 정책 수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양적 완화와 반대되는 포지션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 때는 좀 시장이 흔들린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유로화가 최근에 계속 강세였죠. 달러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강세인데 추가적인 강세를 냈고요.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로만 따지면은 미국보다는 유럽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와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약 8% 강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유럽의 경기 흐름은 미국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번 언급이 더 강세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로화가 또 하나 독일 국채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드라기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냥 이제 좀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했었던 완화 정책 그리고 통화를 푸는 이런 모든 정책 딱 끝내버리겠어.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혼수 상태에 빠졌던 환자가 조금씩 회복하는 거죠. 숨도 자가수 호흡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인공호흡으로 했었는데 자가호흡이 되고 이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산소호흡기를 대줘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산소호흡기를 계속 대주면 오히려 자가호흡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자가호흡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단계가 그런 정도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환자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이제 바로 운동할 수 있어. 이제 다들 모여서 같이 크게 운동 한 판 하자. 운동회 한번 하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이제 산소호흡기 떼고 서서히 자기 의식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응급으로 다 조치했던 부분들을 서서히 떼어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떼어내는데 어떻게 떼어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떼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중앙은행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했던 것은 앞으로 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죠. 사실은 긴축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뭐라고 하죠? 통화정책의 정상화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긴축이 아니고 통화정책의 정상화예요. 과도하게 풀었던 것을 옛날의 흐름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긴축이 아니고 완화를 걷어들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줄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러나 꼭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죠. 이렇게 더 민감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응은 제각각, 해석도 제각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미국인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생산성이 되게 높으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할 정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혼자 막 침대에서 일어나서 조금 걷는 정도의 수준일까?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즉 소비자들이 돈을 막 써야 되는, 소비자들이 돈을 막 써서 제품 가격이 막 올라가고 물건을 막 사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이게 나와야 그때가 운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상황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과 유로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라는 것도 당장 하기는 만만치 않은데 일단 잽을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픈 환자한테 야, 너 좀 회복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제 걷기 운동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산책도 좀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끌고 와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ECB나 뭐 다른 국가들이나 또 연준이나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보죠. ECB의 올해 물가 전망치는 기존에 1.9%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1.9%인가요? 아닙니다. 1.4로 하향됐습니다. 연준은 어떤가요? 연준도 1.9% 예상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1.6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인플레이션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국채 매입의 축소의 본격화는 연준 기준으로는 대략 3, 4분기 이후 그리고 ECB는 4, 4분기 이후 이렇게 보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럽연 같은 경우는 독일이 사줄 수 있는 채권이 이제 한도치를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4, 4분기 정도 되면은 당연히 독일이 채권을 사줄 수 없으니 긴축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격한 자산을 걷어들이는 자산 매입 축소나 자산을 걷어들이는 방식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 인플레이션이 빵빵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가 작년도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 계속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쭉 올라오니까 인플레이션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상황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주춤하느냐? 물가 전망치가 20이나 연준 왜 꺾였느냐? 유가가 다시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지금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모든 재화와 제품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제품 재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산품이나 어떤 물건, 물건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원유예요. 원유가 에너지의 그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유가가 약세 흐름일 때는 인플레이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급 사이드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유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면은 통화정책 정상화는 뒤로 물러날 겁니다. 반대로 막 빠른 시간에 치고 올라온다면 공급 사이드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정상화 시점은 조금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통화 정상화의 시점은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연준은 한 3, 4분기 이후니까 그러니까 3분기가 끝나는 즈음부터 될 것 같고, ECB는 한 내년쯤 4, 4분기 이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거나 연준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는데 환자를 죽이는 식으로 아니면 환자를 더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서서히 살살 이렇게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한다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나, 시장은 그 얘기가 나오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15년도 연말에도 경험을 했고, 소위 말하는 긴축 발작을 시장에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던 시장은 언제든지 놀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충격을 받겠지만 충격의 폭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것도 더 합리적인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정책의 정상화 신호를 잇따라 보내면서 긴축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일본은 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일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본도 뭐 연내 출구 전략 논의 시작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일본의 상황이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몇 가지가 좀 좋아지죠. 그러니까 심리지수, 단칸지수 같은 것도 3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쪽이든 수요 쪽이든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타켓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얼마죠? 2%입니다. 타켓 인플레이션 근처에 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지금 금리가 얼마인가요? 금리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율은 0.4%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타켓 인플레이션인 2%에서는 아직 상당히 거리가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못 올릴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 이야기가 이슈가 뜨면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얘기만 하는데요. 사실 경제라는 게 통화 정책만으로 됩니까? 아니죠. 돈 많이 풀어갖고 문제 생긴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통화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완전히 나라 꼴이 망하는 꼴이 되죠. 통화만 계속 늘리면. 그건 이미 선진국들은 그런 경제적인 그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거 다 알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통화 정책으로 다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이면에 있는 것은 뭐죠? 정책을 만드는 정치죠. 그리고 정치의 이면에 있는 건 사회적인 합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잘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커뮤니티의 수준 정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경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합되면서 가는 것이고, 물론 그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금리, 이런 금리의 수준, 그리고 통화량의 수준, 이런 건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정책이나 정치, 그리고 뒤에 있는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통화정책만으로 뭔가 될 것이다?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일본은 이미 늙은 나라이고 더 늙어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활기를 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창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벤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더 제시해 준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워낙에 강력한 세계적으로 최강의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티고 세계적으로 수혜의 국가, 경제적으로 수혜의 국가를 밑을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회복되려면 다른 것들도 돼야 되는데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출구 전략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그러나 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고 잘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반면교사로서 어떻게 하는지 잘 우리도 관찰을 해야 되지만 쉽지 않은 그런 구간들을 계속 가져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것은 그 장기적인 구간 동안에 강력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웃나라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떨지도 함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부터 홍콩과 중국 간의 채권시장 연결 프로그램인 채권퉁이 공식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채권퉁, 해외 투자자들에게 단계적인 시장 개방 중인 중국이 얼마만큼 시장을 개방하게 될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해주십시오. 네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후강통과 성강통으로 홍콩에서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채권시장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세계적인 투자자산 중에서의 정말 많은 포션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시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채권시장이 열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해외 은행들이 빠르게 중국 채권통 거래에 거래를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이죠. HSBC, 스탠다드 차타드, BNP 파리바, 시티은행 등등이 채권 거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HSBC 같은 경우는 중국 농협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을 16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원, 적지 않은 그런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 단위가 그 주식 단위하고는 규모를 잴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가 채권 시장이고요. 사실은 이 금융 시장에서 채권 시장이 열려야 어떤 기본적인 흐름들을 깔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어떤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인 마진을 원하는 이자 수익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열리는 것에 따라서 중국의 자본 국제화, 이런 것들의 흐름들도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중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율은 약 2%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상할 때 향후에 한 10%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겁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열지는 않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해외 투자자들한테 금융시장을 열게 될 것인데요. 열리는 쪽쪽 외국인들은 바로바로 중국 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은 보다 국제화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다 국제화되면 자연스럽게 위안화의
비축적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입김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계적으로 가장 미국과 더불어서 강력한 국가로서 계속 발돋움하는 게 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채권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의 채권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더 활짝 열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같은 신흥국 입장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로의 영향은 어떨까요?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좀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의 자금은 주식 시장하고 조금 달라서 주식 시장은 이동이 좀 빠릅니다만 채권 시장은 물론 중장기적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오히려 더불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 자산인 주식 자산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움직입니다만은 채권 자산은 그런 정도 수준까지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은 좀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쪽으로 나가는 자금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많아져서 경상적인 밸런스가 맞춰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를 생각하면 미국과 유럽 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국 시장이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이 더 커진다면 이 아시아권역에서는 가장 큰 손이 중국 시장이 될 가능성이 이미 그렇습니다만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한국의 채권 투자자들은 영미나 아니면 유럽발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 지금 딱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진척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서서히 여는 시장이기 때문에 몇 조 했다고 해서 이게 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 열린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그렇게 큰 타격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장단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오는 7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실적 신기록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의 최대 관심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자 이제 대망의 2017년도 절반이 지났네요. 진짜 흐르는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그랬는데 가는 세월은 진짜 빠릅니다. 자, 이제 2017년도도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상반기 그 좋은 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하는 푸념을 하시는 분이 제 고객들 중에도 계신데요. 자, 상반기는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하반기 어떻게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지금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닝 시즌이 이제 도입을 합니다. 7일 날이죠. 7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국내 상장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할지 아니면 더 좋게 나올지 그리고 3분기의 전망은 어떨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뭐를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보죠.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펼쳤던 상승 랠리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 격언해 보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한 격언처럼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한 차례 쉬어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상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과연 이번 실적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지난 상반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끌면서
IT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확산시킨 결과 국내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들 종목군들이 주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3분기에는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으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없냐? 죄송합니다.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와 IT 관련주들이 실적이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분기에 바닥을 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3분기에는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소재 부품 산업들이 3분기에는 실적이 호조로 돌아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죠. 이제 G20 선진 20개국 정상회담에서 한 중국 그리고 한 러시아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이 사드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푸느냐가 또한 국내 시장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7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면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많은 전문가들 예상이 1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증권사가 12조 9,370억 원을 예상했고요. 가장 긍정적인 회사는 1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로만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1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조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의 그동안 분기 영업이익의 최고치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영업이익 매출액 1위를 기록했던 인텔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도체 시장의 그 데이터가 집계된 것이 지난 24년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 24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인텔이 과연 이번 분기, 2, 4분기에 삼성전자한테 추월을 타향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텔이 2분기 잠정 실적이 12조대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12조대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대로 13조 원을 돌파해 준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 세계 1위,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주시장에 그렇죠.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모두에 살짝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2분기 실적을 아직 잠정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뚜껑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 잠정 집계해 본 결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와 IT 업종 이외에는 뚜렷하게 지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시장 2분기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26조 7,05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9%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특화된 업종이나 종목만 2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지 평균을 보니까 이들 종목을 빼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한미 정상회담은 뭐 여당과 야당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제 한 중국, 한 러 정상회담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사드 문제가 해결의 물꼬를 틀지가 관건이란 겁니다. 자, 지난 상반기 동안 연초부터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호텔업체, 대표적 호텔신라라든지 뭐 자동차의 대표적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아모레 그룹 이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 중국 해빙무드가 일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2분기 실적이 이들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과연 이 사드 관련주들이 3분기에는 개선의 실마리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여부가 또한 관건이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펼쳐지는 이 기업들의 실적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깊게 체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하반기의 출발점에선 지금 어떤 종목을 그럼 사 담아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뒤 투자 전략 시간에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가 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통신주의 선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KT가 4%, SK텔레콤은 3%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통신주의 매력은 앞으로 계속될까요, 이사님? 참, 최근 들어서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특히 이 외국인 투자가들, 그 중에서 미국인 투자가들의 이 동향에 시장에 그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규모 중에서 90%가 미국인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 투자가들한테 러브콜을 받는 종목이 뭐냐? 이것이 하반기에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달 첫 주입니다. 이번 주가. 이번 주에 그들이 바스켓에 이 큰손 거대 세력들이 바스켓에 무엇을 담느냐 어떤 종목을 담느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첫날이 어제 열창이 열렸죠. 첫날 창이 뚜껑을 딱 열리고 보니까 이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신업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통신업종이라면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가 3개죠. 여러분 아시죠? SK텔레콤, 그렇죠? LGU+, KT 이 세 종목인데 이들 세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그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U+는 52주 신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행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통신주들이 저평가가 지금 재조명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스튜어트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배당주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에 복합적으로 이 통신주들이 포진되고 있는, 들어가 있는, 관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러브콜이 가세하면서 이들 통신주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혹자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통신비 인하 압박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휴대전화를 약정 할인이라든지 2만 원대 요금대를 출시하라든지 아니면 노년과 취약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등을 요구하는 등 이 통신비 인하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의 입김을 어떻게 이들 업체가 해결해 나갈지가 역시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통신업체도 과거와는 좀 기류가 다른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죠. 무슨 얘기냐? 이 통신 3사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정부 어떤 이 대책에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FTA가 발효되고 나서 외국인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에는 국제재판소에 소송하는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3사가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그 주식 그 법상 이 통신주를 포함한 기간산업에는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이 49%거든요. 근데 LGU+와 KT는 이미 맥시멈까지 채워서 49%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SK텔레콤은 아직 49%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43%에 육박하는 최근 들어서 40%대에서 연초 40%에 벌써 3%가 증가되는. 그래서 조만간 이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외국인 한도가 맥시멈 풀로 차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통신사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통신비 인하 정책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도 다소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다면
이 통신주들에 대한 외국인의 어부컬은 가히 그저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 장 초반을 이끌어갈 업종을 선택하려면 이 통신업종이 당연 두드러지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 통신주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봤는데 하반기 또 주도 업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이슈 있을까요? 또 오늘장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을 잘해야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그때가 많죠. 그래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 제가 특이하게 체크할 사항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죠.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미국 6월 ISM 제조 PMI와 중국 6월 차이신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됐던 이 3일날 미국 6월 ISM 제조 PMI는 발표가 됐죠. 그래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뉴욕 증시가 물론 나스닥은 조정받았으면 다우가 다시 한번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발표되는 중국 6월 차이신 제조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어떻게 나타났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일 날은 자, 미국 FOMC 6월 회의록이 나타납니다. 이 회의록에서 과연 올해 몇 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시적인 금리 인상 시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회의록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일은 자, 미국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자, 한미 정상회에서 미국의 적자 폭이 아직도 여전하다. 그래서 무역 불경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요청인데요. 과연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도 미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7일 날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외에도 미국 6월 고용 동향 이 주가와 또 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고용 동향입니다. 미국도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감소했는지 한번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 한번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자 이제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극대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수익 냈다 하여 이익 실현 하지 마라, 정리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다른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왜? 방향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부터 이 한반도정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남한에 집중성 호우, 장마 전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마른 장마라고 합니다. 장마가 지나가는데 서울로 친다면 송파에서는 폭우가 내리는데 옆에 대치동 쪽에서는 오히려 비가 오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임에서도 불구하고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전국을 휩들면서 강원도 일간 지역에는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가 통제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전남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역시 아직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등거북처럼 그래서 모내기 한 모가 다 말라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주는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금주는 주중반 이후 매수 전략을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가기 때문에 목요일 날 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포를 늦춰가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번 주는 그동안 참았던 이익 실현 매도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일부 상승을 한다면 한번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해주시는 것도 그래서 90%, 100%까지 주식 편입 비중을 유지하자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상승시에 한번 이익 실현을 조금 해서 한 50% 정도 유지하는 그런 센스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하반기 주도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하반기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지금 예고를 해드린다면 여러분께서는 공부해보시는 측면에서 금주 주중반 이후 다음 주에 하반기에 를 주도할 예상 주도들이 속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던데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말씀드렸던 그 통신 관련주가 하반기 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장 상황에서 단기 급등하고 잠시 숨고르기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업종이 자산주들입니다. 고가 자산주들.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 두산이라든지 효성이라든지 KCC라든지 뭐 이런 고가 자산주들이 하나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조선과 철강 업체들도 하반기에 새로운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전기차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들 역시 이들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춰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금주는 신규나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이제 끝까지 끌고 가셨던 분이라면 이번 주는 상승 시에 일부 한번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구사하는 하는 그런 한 주의 전략으로 삼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